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호위대군을 폐지하고 수상함대를 창설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감행한 일본 해상자위대가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주변국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즈모급 경항모를 중심으로 강습 항모단 구성에 용이한 수상함대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자위대의 세력을 확장하고 군대화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 엿보이는데요. 하지만 정작 일본 자위대의 스즈츠키함이 중국의 영해를 무단으로 침입하면서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중국 영해 침범은 1954년에 자위대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초유의 사건으로 승무원과 함장 간의 소통 오류가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무단으로 타국 영해를 침범했다는 것도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그 원인이 함장과 승무원의 의사소통 오류였다는 점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명령체계 확립에 상당한 허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제는 오합지졸을 두고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일본 군대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전 세계 해군력 순위에서 한국 다음인 6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정식 군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순위 지표에서 한국보다 한 단계 낮게 위치하고 있지만 보유한 함정의 수량과 성능 등만 놓고 보면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고평가하는 시각이 한국 내에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순위 지표와 달리 연일 터져 나오는 자위대의 사건 사고를 두고 해상자위대의 실상이 제대로 된 전투가 어려운 당나라 군대라는 비난이 국내 외군 전문가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진 일본 해상자위대의 허접한 실상과 대한민국 해군의 대응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는 잇따른 사건 사고로 그들의 전투력과 군기강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츠키함은 중국 저장성 인근 해역에서 무려 20분간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중국이 비록 동북아시아에서 분란을 조장하는 깡패짓을 상습적으로 벌여오긴 했으나 일본이 무단으로 중국 영해를 침범했다는 것은 향후 양국 간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유의 사건인데요. 일본의 중국 영해 침범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감행하는 각종 군사훈련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내막을 살펴보니 일본이 전략적인 목표를 두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함장과 승무원 간의 보고체계와 의사소통 오류로 밝혀져 해상자위대의 내부기강 문제가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등극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은 함장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어 생긴 해프닝이라고 중국에 해명했지만, 배를 지휘하는 함장이 자신의 함정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해상자위대의 실제 작전 능력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또한 당직 승무원과 함장의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정확한 상황 보고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상자위대의 기강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보고 체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뒤늦게 스즈츠키함의 함장을 교체하였지만 이번 망신은 오랜 시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할 때마다 거센 비난을 해왔던 일본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4월에는 해상자위대 소속의 초계 헬기 SH-60K 2대가 야간 훈련 중 서로 충돌하여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태평양 섬 이즈제도 도리시마 인근 해역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H-60K는 일본이 미국의 SH-60B를 기반으로 개발한 헬기로 주로 호위함에 탑재되어 운용되며 사고 당시는 야간 잠수함 대응 훈련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8명의 승무원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기체의 잔해가 바다에 추락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조사 결과 이는 파일럿 간 거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과 지휘관들 사이의 연계 부족에 따른 인재 사고였음이 밝혀졌는데요. 두 헬기가 상호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훈련 체계가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두고 일본의 일부군 전문가들은 중국의 패권 경쟁에 맞서 일본이 수년간 훈련을 지속해서 증가한 영향으로 사고의 횟수가 증가했다고 단순하게 평가를 내렸지만 보다 자세히 사건을 살펴보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2023년 4월에는 육상자위대 소속의 UH-60 헬기가 추락해 대원 10명이 사망했으며 2023년 1월에는 항공자위대 소속의 F-15 전투기가 추락해 대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보다 과거에는 2021년 7월에 야간 훈련을 진행 중 해상자위대에서 SH-60K 헬기와 SH-60J 헬기의 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연간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헬기, 전투기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일본의 훈련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훈련량의 증가에 따라 사고 횟수가 비례해서 늘어났다고만 평가할 문제는 아닌데요. 일본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훈련 체계의 문제점 외에도 내부 군기강 확립이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약 200명의 해상자위대 대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허가되지 않은 인원들이 비밀을 취급하고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등 비리 및 부정부패 사건 때문입니다. 군의 작전 성패와 대원들의 목숨과 직결된 군사 비밀을 적법한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인원들에 의해 관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해상자위대의 내부 기강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연한 부정부패는 자위대 내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러한 삽질은 우리 대한민국에겐 상당히 큰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동아시아를 둘러싼 안보 문제의 쟁점은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서해를 비롯하여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 여러 바다에서 무력 충돌과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제대로 된 실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 해군력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해군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해군력이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은 한국을 더욱 중요한 군사 파트너로 삼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여러 이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해군력과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잠수함 도입 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만약 일본보다 한국의 해군력이 중국 견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면 이를 두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한국의 발목을 잡는 정책 기조 등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진정한 핵잠수함 도입을 비롯하여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다양한 전력이 대한민국 국군 전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중국, 북한 등의 적성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을 내놓으며 국제사회의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시바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아시아 지역 내 자체 군사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 대다수가 주변국인 상황 속 아직 역사적 갈등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서 나온 차기 총리의 발언은 오히려 동맹국들 사이 신뢰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역풍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 구상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고립되게 만들 수 있는 자충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구상 이전에 해상자위대의 내실을 다지고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전히 일본은 자위대 세력 확장을 비롯하여 헌법 개정을 통해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과거사를 청산하거나 주변국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은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부적으로는 자위대가 빚좋은 개살구에 머물며 군대로서 활약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지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 도입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렇게 개발한 신형 잠수함과 호위함 등은 캐나다, 폴란드, 호주 등의 진출을 노리며 한국 해군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다국적 훈련, 해외 파병 등을 통해 한국 해군의 전투력을 입증하며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동맹국들로부터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록 2025년 방위성 예산으로 무려 8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출할 예정이지만 예로부터 일본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무기를 구매하며 스스로 예산을 낭비해왔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도 함장과 승무원의 전투태세가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그다지 한국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인데요. 일본이 내부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해군의 그늘에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이은 삽질 속에서 한국 해군의 눈부신 성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4일 한미 군사협력 영상입니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소련 간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은 몇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 북한과 러시아 간의 동맹 관계가 재건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둘째, 양국의 전략적 이익 추구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상호 방위를 통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동맹 관계가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은 이 지역의 군사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새로운 안보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 강화를 통해 다양한 첨단 무기 시스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S-400과 같은 방공 시스템을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400 시스템은 고고도 및 중장거리 방공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러시아의 주요 방공 자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뜻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S-400을 비롯한 다양한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 특유의 뻥스펙답게 실제 성능은 다르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선전하는 스펙으로만 보자면 S-400은 최강의 방공 무기입니다. 레이더는 600km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미사일 종류에 따라 120에서 400km까지 공격이 가능하고 일반 항공기, 드론, 헬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시리아에 배치된 S-400은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에 거의 대응하지 못했고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S-400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한 에이테킴스와 GMLRS 같은 구형 무기로 S-400을 타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주장하는 성능대로라면 S-400이 에이테킴스와 GMLRS 로켓을 손쉽게 요격해야 하지만 실제 요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현재 여건상 S-400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의 방공 자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는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방공 무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 발발 이전에는 약 50개의 S-400 포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20개 포대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S-400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해 주요 공군기지 및 해군기지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포대를 끌어와야 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 무기를 제공한다면 자국의 방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완제품 형태의 방공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대신 기술이나 부품을 제공하여 북한이 필요한 고성능 방공 무기를 자체 제작하도록 돕는 형태의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어떤 무기를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러한 현실적 한계로 인해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첨단 방공 무기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러시아의 S-400 같은 방공 무기가 지원돼도 북한에게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형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를 전국에 설치하여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식별하고 요격기와 전투기, 방공 미사일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불과 130km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로 인해 북한은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방공 체계를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지리적 한계는 대한민국과 미국에게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최장거리 방공 무기인 S-200은 사리원이나 원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한국 공군의 한미사일이나 미 공군의 AARGM 대레이더 미사일로 얼마든지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제 방공 무기를 평양 인근에 배치한다면 이는 평양의 전략적 방공 자산이 되기보다는 한미연합군의 고가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2, 현무4 등 강력한 성능의 수많은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5분 이내에 평양 등 북한의 주요 지역을 명중시킬 수 있는 신속 타격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SA-2, SA-5 등의 지대공 미사일을 지하에 숨겨놓고 필요할 때만 지상으로 올려 사용하는데 우리 군은 북한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ADM-160 몰드 같은 소모성 미끼 미사일을 대량으로 투발할 것입니다. 대량의 몰드가 날아오면 북한은 이를 미끼로 의심하더라도 레이더로는 분간할 수 없어 미사일을 꺼내서 쏴야 하고 이로 인해 북한의 방공진지 위치가 노출됩니다. 이후에 한국은 사거리 80에서 90km의 함, 미국은 150km의 AARGM을 발사할 텐데요. 이러한 대레이더 미사일들은 북한의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이 북한 방공포대에 KGGB와 SDB와 같은 폭탄들을 활용하여 북한의 방공포대에 무차별적인 타격을 가하고 나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한미동맹 강화도 대북 억지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작전 지침을 최초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존 핵우산 개념은 한미가 함께 북핵 대응 전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가 주저없이 핵을 포함해 북한 핵보다 더 큰 공격력을 사용하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까지 목표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채택으로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 방어에 투입되어 24시간 물 샐 틈 없는 확장 억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북한 관련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것인가를 양국이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 작전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지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대응에서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북한의 핵위기 시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정상 포함 다양한 레벨에서 관련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붙는 상황을 의식하여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우산 핵협의 그룹을 활용하는 방안을 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대한민국에게 끼치는 위협은 결코 간과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핵억제 지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1일 북한, 러시아의 포탄 수출 영상입니다.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과 싱크탱크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간에 대량의 무기 거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160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거래는 주로 선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두나이 항구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나진항에서 러시아 선박 앙까라 후니다가 포착되었고 9.15 같은 선박이 러시아의 두나이항에 도착한 모습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선박에는 이전과 달리 컨테이너가 빼곡하게 실려 있었던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관련 싱크탱크는 위성 사진과 해상교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보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컨테이너들이 우크라이나와 접한 서부 국경을 따라 16곳에 보급되었으며 대부분의 보급지는 탄약 저장고 등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후화된 북한의 포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러시아는 추가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폭발물의 총량은 약 7만 톤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폭발물은 주로 포탄 형태로 그 수량은 약 160만 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포탄의 유형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북한의 군수품이 러시아 미사일 공장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형태의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배치된 모주도 공군기지에는 컨테이너 수십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무기들인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는 특히 이 중 일부 컨테이너는 러시아 미사일 생산 공장으로 이동한 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은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S-500 등의 최신형 미사일을 생산하거나 현대화하는 곳으로 현재 국제제재 대상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들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S-400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최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의 방공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과 비교하자면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과 사드, 그리고 미래의 방공 시스템으로 개발 중인 SM-3 블록2A와 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북한이 방공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가입니다. 먼저 S-400의 스펙을 알아보면 S-400은 최대 4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종말 단계인 10m에서 30km의 고도에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600km 거리의 공중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으며 최대 36개의 공중 목표물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통해 S-400은 항공기, 무인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500 프로메테우스는 S-400의 후속 모델로 더욱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2021년부터 러시아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S-500은 항공기 요격 시 최대 600km, 탄도미사일 요격 시 최대 50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최대 20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최대 2000km 거리의 공중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S-500은 최대 10개의 탄도미사일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항공기, 무인항공기,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위성 등 다양한 공중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공할 무기를 북한이 확보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사일에 여러 탐지 센서를 개조하면 다양한 버전의 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해성입니다. 해성-1 미사일은 한국이 처음 개발한 함대함 미사일로 GPS, 관성항법,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그리고 해성-1의 항법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유도 방식 개선한 것이 해성-2 미사일인데요.
해성2 미사일은 함대지 미사일로 지상에 고정된 목표물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탄두 탑재, 항법 시스템 업그레이드, 유도 방식 개선을 통해 해성3 미사일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해성3의 주요 특징은 지상 및 해상의 다양한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항법 시스템, 저고도 비행 능력, 다양한 탄두 옵션이 추가되어 대한민국의 대표 미사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해성을 더욱 발전시켜 현재는 해성2R 미사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의 SM3와 비교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해성2R은 해성3를 기반으로 사거리를 2000km 이상으로 확장한 버전이어서 장거리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스텔스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미사일인 해성-ASM, 지대지 미사일인 해성-SSM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사례처럼 제대로 된 기술만 있다면 그 상위 버전의 전략무기로도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S-500의 성능을 북한의 미사일 체계에 도입하게 되면 다양한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북한의 군사력을 크게 향상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했기 때문에 KN-06 같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나 KN-08 및 KN-14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S-500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활용하여 ICBM의 방어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은 자국의 ICBM 기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더해 기존 방공체계에 극초음속 무기 방어 능력을 추가하게 된다면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신형 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북러 회담은 다른 나라들의 정상들이 만나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둘의 만남은 분명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절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북러 회담으로 인해 김정은과 푸틴이 한국의 목줄에 날카로운 비수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북한과의 군사 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이런 행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합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이 더욱 심화되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한 전력을 추가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방위비 예산이 부족해 KF-21의 양산 수량도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북한의 첨단화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보다 더 강력한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바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